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요, 사춘기의 반항을 누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엄마의 힘을 믿습니다.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 아이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24년차 현직 교사 이현옥입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과 함께 하던 행동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나 그건 좀 이라고, 흔히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과 같이 외출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과 행동을 좀 거리를 둔다 하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춘기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독립을 꿈꾸는 시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조금 다르게 나 혼자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모님이 싫어지고 부모에 대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했던 게 왜 꼭 그래야 돼? 라고 되짚어서 질문을 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 꺼린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사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뭔가 스마트폰을 막 하는데 점점 이렇게 몸이 엄마가 오면 돌아가요. 뭔가 안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이외에도 뭐지? 라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생겨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행동에서 저 녀석 봐라? 라는 자기를 찾는 자기의 생각을 좀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아이 사춘기 시작된 게 아닌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꼭 가야 할 경우와 꼭 가지 않아도 할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 1월 1일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야 한다. 그런데 난 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성이다 라고 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는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약속을 미뤄 라고 하고 데리고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가족끼리 편안하게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나 좀 쉬고 싶어, 혼자만 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오케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는데 가족끼리 갑자기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P라서 계획 없이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이가 자기는 3주 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혼자서 집에 놔두고 여행을 가는 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늘 넷이서 여행을 다녔는데 셋이만 간다는 게 뭔가 허전하고 아이가 정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오케이, 너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좋아 라고 하고 기꺼이 아이를 두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셋이서만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아이가 즐겁게 배달시켜서 1인분 음식 맛있게 먹고 시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향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 의견을 받아주고 기꺼이 자기 의사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젓하고 독립심 있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때처럼 이렇게 판단하셔서 꼭 가야 할 곳과 자유를 줄 곳을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듣고 맞장구 치고 짧게 이야기해라. 저는 사춘기 자녀와 대화법을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애 연예인 있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연예인. 저는 공유를 좋아하거든요. 자, 공유와 내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유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죠. 네, 너무나 소중한 기회잖아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공유가 이야기를 했을 때 끄덕끄덕 할 거예요. 네, 맞장구를 쳐주겠죠. 정말요?
리액션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공유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또 실수하고 그럴까봐 말을 많이 못할 거예요. 듣는 것 위주로 하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는 내 아이, 공유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공유보다 나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죠. 그렇다면 내 아이를 공유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내 최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술술 풀리겠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네, 들어요. 정말 우와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말에 딴지를 절대 걸지 않아요. 그쵸?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딴지를 걸겠어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내가 혹여나 다른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더라도 굳이 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 사춘기 자녀와 대화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꼴 보기 싫을 때는요, 얼굴을 딱 막 만드세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싶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아이한테 가장 많은 욕구가요, 인정 욕구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랑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섰는데 그 모습이 부모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네가 뭘 알아? 라는 말은 아이를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처가 친구들이에요. 자기들 철없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툭 던지는 말, 혹은 요즘 아이들이 숏폼 영상을 많이 보니까 숏폼에서 얻은 정보라든지 혹은 인터넷 댓글에서 본 이야기라든지 자기 가치관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쏙쏙쏙쏙 흡수를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던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 그런데요, 예를 들어 2100년에 2050년에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아이가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의 트렌드나 주요 관심이나 생각들은 아이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생각들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너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화를 하고 네가 뭘 알아? 라는 이야기가 들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 라떼 마리아 시작이야. 엄마 아빠랑은 정말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요. 그 분야에서 그 세대에서는 내 답이 맞을 수도 있어. 네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누구보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꼬리 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가 뭘 알아?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몇 살 때 그랬었지. 너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이 건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줘. 라는 게 아이들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소환하지 마세요. 과거에.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막 떠올리잖아요. 커트 하시고요. 꼬리 물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이에요. 그렇지만 과거까지 낱낱이 끌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대화하기 싫고 부모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꼬리 물기 조심하세요. 수포자 선언을 갑자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수포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어디선가 구멍이 천천히 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수학을 포기하는 게 수포자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부분에서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멍이 계속 쌓였을 텐데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부모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렵고요. 전문가한테 믿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의 공부를 부모가 봐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봐주면서 정서에서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관계만 안 좋아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학에 어떤 면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을 수 있는 어른, 멘토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을 곁에 두면 좋겠죠. 뭐 친척 형이라든지 친척 오빠 아니면 이모, 뭐 옆집 누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훨씬 건강하게 아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포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문제풀이에 노출되다 보니까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는데 교과서에서 정말 숫자만 바꿔서 내셨대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여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않고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한 달 전부터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리고 문제집을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과서는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수포자의 이유가 이것에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17년 동안 아이들한테 매번 물어보셨대요. 중학생들한테 자, 내가 6살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배운 수학 개념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 있을까? 한 반에 30명 있는데요. 한두 명도 설명해 주는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아이가 배우긴 하지만 자기 것으로 익히지 못하고 그냥 속도만 나갔던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수포자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법 뭔지 아시죠? 네,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설명해도 좋고 인형한테 설명해도 좋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설명해가도 좋겠죠.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을 배웠으면 1.5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복습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고 학원에서 일 배운 것을 내가 배웠다, 공부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정말 갑자기 나 못하겠어 라고 손 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학은 정말 탄탄하게 쌓아 나가셔야 되고 부모가 파악하기는 어렵다면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어른을 통해서 아이의 수포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포자라고 해서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가진 친구들 있죠. 굉장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수학 문제가 마치 외국어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그런 문제를 프린트해서 주셨대요. 아이들이 풀 리가 없죠. 못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문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 이거 풀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수학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서 어머? 이게 풀리네? 내가 이게 왜 풀리지? 다음날 되니까 2문제가 풀리고 3문제가 풀리고 하면서 아이가 마음속에 어머? 나 수학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학교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수포자 아이들한테는요, 아이 수준에 조금 쉬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되네? 수학이 풀리네? 라는 그런 성취감을 주시면 아이가 그걸 쌓아가면서 수포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답이 정해져 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너
답지 베꼈어 안 베꼈어? 수학 숙제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 나 안 했거든요. 안 했어 라고 하면 뻔히 혼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몰아붙여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놓이게 되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쌓이게 되죠. 뭐 답지를 베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수학 숙제를 얼만큼 했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지, 수학 숙제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일단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되고요. 답지를 베끼는 아이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인지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서인지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의 아이는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특히 가장 많은 이유가요, 숙제가 너무 많은 경우에 답지를 베끼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10시까지 수학 숙제를 하고 12시까지는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면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학원에 보내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 한 학기 과정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진도를 빼려면 숙제 양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입시에 관여가 안 되는 과목의 경우 문제집을 꺼내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왜일까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인 경우가 많겠죠. 그 숙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할 수 없을 경우 답지를 베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진도를 나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마리조차 찾아낼 수가 없을 경우 답지를 베낄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길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답을 안 쓰면 그냥 안 푼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 너무 많은 숙제 양 때문에 답지를 베끼는 경우 있으니까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니 학원에서 다 같이 진도 나가는데 숙제 양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 중에서도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이가 정말 할 수 있는 뭐 기초 부분만 착실하게 해간다든지 아니면 B단계까지는 정확하게 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좀 정해 주셔야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게끔 숙제를 할 수 있겠죠. 전남대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에서는 5%, 중학교에서는 2%의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에만 오면 배가 아파요. 매번 보건실에 가서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고 친구들과 관계를 어려워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은 알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월요병으로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만 알거나 나만 모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뭘 할 때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만 으쌰으쌰하고 오냐오냐 했던 그런 과정에서 실패를 모르는 경우에 친구들도 모두 내 위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서 잘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게 학교라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그럴 수도 있어, 나만 모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도 참아내면서 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좀 털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학교인데 그런 연습이 안 되면 자꾸 아이들이 학교 빠져나와서 숨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다고 하면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아예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피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부분들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네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나 학교 가기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쉬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너무 정서적으로 시달렸거나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너는 학교 가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하면서 밀어붙이는 부모님 계세요. 그럴 때는 아이가 좀 이해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답은 아이가 알고 있잖아요. 왜 학교 가기 싫은지, 어떤 면이 어려웠는지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든 얘기를 하면 내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한 번 더 꽁꽁 싸매고 결연하게 다시 부모가 마음을 잡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가 힘들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더 한번 해보자 라고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거기서 더 무너지고 울고 막 그래 피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다시 설 힘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랑 나눠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해봐도 좋겠죠.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피드백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방향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으니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 그것마저 피하실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연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그거를 수치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얻거나 친구 엄마한테서 듣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학교에서 좀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담임 선생님이 영향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학과 선생님들도 다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에 뭐 1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한 반을 가리키잖아요. 사실 담임 선생님만큼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의 평판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A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어.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이는 접점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담임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각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또 정서적인 부분을 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담 받는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이의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 선생님과 연계해서 정보를 얻고 피드백을 하고 또 특히 상담 선생님이 부모 교육을 같이 받으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빼지 마시고요.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방향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겠죠. 가정에서 문제가 학교에서 발산이 되는 아이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판단하시기에는 가정에서 정해진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태도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경우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이가 사과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넌 왜 사과도 안 해? 그럼 네가 뭘 잘했어요?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내 자식만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것보다는 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너무 감싸고 돌아도 문제고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 싸그리 혼내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제 중학교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가정에서와 사회인 학교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부모님 앞에서는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크게 타격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도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축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와 어울리는 내 아이,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내 아이한테 그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거친 친구랑 어울려서 뭐 폭력적인 사안이 발생을 하면요,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A가 B만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A가 B한테 던지고 B가 다시 받아서 A한테 던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씩 대화를 되짚어 보면 내 아이가 분명히 던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끄러워하시면서 내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내 아이한테 그런 기질이 있는 거는 아닌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 아이가 문제라고? 내 아이한테 문제야 기질 그렇게 있었던 거라고? 라고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요, 아이한테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친구의 어떤 그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친구와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내 아이가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죠. 아이한테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불만이 있고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줄줄줄줄 자기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아이가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와 어울려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아이의 평소 생활을 관찰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아이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녁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고 어떤 활동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요. 제가 바빠서 며칠 동안 그런 이야기를 못하면 화를 냅니다. 엄마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조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랑 어울렸을 때 툭 던지시는 거예요. 괜찮겠어? 요 정도로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고 너랑은 맞지 않는 아이고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 반항심이 더 커집니다. 사춘기에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가 세상의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여기는 친구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부모가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 알고 있어요. 아, 내 친구가 사귀는데 뭐 담배를 핀다. 욕을 굉장히 거칠게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아, 얘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사고력이 있거든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얻는 즐거움이나 얻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너 절대 놀지 마. 그 애랑 어울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냥 툭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괜찮은 거지?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좀 판단하면서 정리하고 자기의 결에 맞는 친구를 사귀어 나갈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채우고 싶은지가 그런 기질적인 면이 있겠죠. 물론 기질이라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아이들, 뭐 행동으로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진 아이들, 이런 기질도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오고 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도 사춘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입이 무거운 친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쟤는 믿을 수 있어. 쟤는 어떤 말도 옮기지 않아. 그런데 역으로 굉장히 뭔 사건만 있으면 막 이쪽 친구, B 친구, A 친구한테 들어서 뭐 C 친구한테 옮기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자기들끼리도 손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질적으로도 친구가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친구가 돼요. 사춘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게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싸우는 경우,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부터 절대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한테 기질이 맞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기질이라는 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 정서적으로 맞든지 행동적으로 맞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 무슨 기질이구나, 너 뭐 MBTI가 뭐구나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많은 친구와 만나서 트러블을 겪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너무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쌓아 나가면서 그때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학년기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게 아이한테 힘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마다 특히 엄마가 아들 친구를 볼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거친 아이들이랑 막 어울린다 그러면 너는 모범생이랑 어울리지 왜 저런 아이들이랑 어울려? 막 이야기하면서 뜯어 말리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아이가 채우는 욕구가 있고 거기서 배우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친구가 조금 다른 기질이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모든 관계를, 많은 관계를 경험할수록 아이 인간관계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024년에 베스트셀러였던 불안 세대를 읽어보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 세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우리 아이가 새벽 2시에 시내를 돌아다니는 일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내버려 둔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새벽 2시에 아이가 어떤 곳을 휘짓고 다니는지,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과보호가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 라고 무릎 치는 분이 많았을 텐데요. 아이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요,
사춘기의 반항을 누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위험해. 사춘기는 안 돼. 너는 내 보호 안에서 자라야지.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야. 라고 아이를 과보호하는 행동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는 노지에 나가서 부딪혀 보고요.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도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보호막 안에서만 계속 안고 있으면 아이는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춘기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됐다고 하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는 문제가 있어. 그냥 조용히 따라. 라고 하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그것 또한 과보호의 한 유형이거든요. 사춘기에 기꺼이 부모한테 반항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여서 뭔가 실패해보고 혹은 성공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에서 좀 벗어나셔서 사춘기 아이가 마음껏 반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사춘기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칭찬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사춘기 아이들도 칭찬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한 칭찬을 싫어하는 거죠. 너 정말 천재다. 이런 칭찬 받으면 어떨까요? 너무 부담스럽죠. 난 천재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칭찬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일 텐데요. 정말 아이가 잘한 부분에 있어서만 정말 T처럼 팩트 폭행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알고 있죠. 아이도 잘한 부분을. 그러면서 그 칭찬을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고요. 사춘기 아이들도 칭찬을 목말라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게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낮에는 칸트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데 밤에 와서는 반찬 투정을 해요. 제가 몇 살이지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인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칭찬받고 싶으면서도 거리는 두고 싶고 이런 심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건데요. 이때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접 칭찬입니다. 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문을 열어놓고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친척이 왔을 때, 뭐 옆집 엄마가 왔을 때 슬쩍 문을 열어놓고 우리 아이는 보통 되게 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 사춘기에는요, 자기 얘기에는 귀가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쓱 흘려듣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때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되 직접 칭찬이 간지럽다면 그런 간접적으로 아이가 쓱 흘려 들을 수 있게 하시면 좋아요. 특히 전화 같은 거 할 때 좋죠. 전화 같은 거 막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저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전화 끊고 나서 아이가 와서 막 흥분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 내가 그랬냐고 막 대들거든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나 했으면 좋겠는데 늘 항상 그 얘기에는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되도록이면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뭐 잘한 부분이 있어서 말로 하는 게 좀 낯간지럽다 싶을 때는 좀 등을 톡톡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런 정도의 스킨십으로 해주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가 그런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충분히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칭찬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주니까요. 칭찬을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고 현명하게 하시면 좋겠죠.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정직하게 결과를 내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게임을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만 해야지 하고 있다가 다시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게임을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내가 점수를 쌓아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는 아이도 있겠고요. 사회적으로 레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레벨까지 올랐어.
라는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들과 그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같이 놀지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게임에서 만나자 게임 안에서 아이들과 만나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것 때문인지, 혹은 학교에서 대화할 거리가 게임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게임 막 얘기를 하는데 나만 그 게임을 안 하면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거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밤새서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요, 그냥 툭 까놓고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면 프로게이머가 되자 라고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이머의 세계가 어떻고 어떤 걸 준비하면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나 뭐 프로게이머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너의 게임이 이런 것을 좀 망치고 있으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의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신성 같은 존재죠. 페이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페이커 영상을 같이 보면요, 페이커가 정말 감사하게도 게임도 좋아하지만 모범적인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커가 한 인터뷰 중에 나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 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페이커가 자기 실력을 위해서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라는 걸 알면 아이들 참 할 말이 없어요. 입지가 없어지죠, 자기도. 그러면서 조금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페이커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일깨워주시는 것도, 페이커 얘를 생각해봐,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것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친아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엄친아 참 부럽죠. 부럽고 나도 가졌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엄친아 본인도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멋지게 자란 아이, 그런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은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나 아는 사람한테 모두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제가 제 남편하고 우리 아이의 장단점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엄친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자녀를 서울대학교에 보냈어요.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학원을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끈 대로 착착 단계를 밟아서 선행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갔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학교를 보내놓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갈 땐 참 좋았는데 서울대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모든 결정을 엄마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이제 성인이 된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혼자 못 살아? 그것도 서울대씩이나 다니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착착착 키운 첫째보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산 둘째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 후배인 저한테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엄친아라고 하면 보통 수용적인 아이들, 수동적인 친구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그려준 그림대로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생활하면서 상장을 받잖아요. 모범상을 받는데 모두 여자아이만 상장을 받더래요. 그것도 굉장히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고 절대 아니라고 안 하는 아이들만 모범상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범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모범상을 받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얘기에 절대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하는 애들이 모범상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막 쳐줬어요. 네가 정말 모범생이냐, 내가 볼 때는 진정한 모범생은 너야.
자, 대기업의 한 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문대에 나온 학생들을 위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 그 친구들은 회의록 정리는 잘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기는 어려워하더라. 수동적인 지시는 잘 따르고 보고서는 잘 만들지만 문제 해결력은 쉽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런 아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엄친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잘했던 아이가 엄친아였다면 이제는 육각형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육각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휴, 사춘기 네가 문제야. 사춘기라서 이렇게 사춘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아이들은 정말 불끈불끈 반항의 기운이 생겨납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볼 때는 사춘기라는 프레임에 쓰여서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엄마가 더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춘기를 문제 상황으로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사춘기 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요. 정말 건강하게 독립할 객체로 자라날 겁니다.